안녕하세요. 조청윤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 이탈리아를 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여기 파스타가 있고 피자가 있고 뭐 그 기본 식자재로 올리브, 피망, 고추, 그리고 양파, 토마토, 이 올리브유까지 뭐 기본 식재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이 파스타, 이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먼저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후에 주요 역사 유적을 둘러보고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 국가들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지방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사실상 지방색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지방색이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국가색이 더 강하다고 각 지역마다 이 도시국가나 여러 지역으로 이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 강하다는 말은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이고 이 나라색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이전에 이탈리아라는 국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상 본인들은 여기 피사의 사탑이 있지만 본인들을 피사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노바 출신들은 본인들을 제노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베네치아인들은 또 베네치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색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통일이 돼 있는데 뭐 또 이 나라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라 맛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지방색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알프스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탈리아 지도예요. 여기 뭐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피사, 로마,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 그리고 이쪽이 바로 사르디니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이탈리아 통일의 주축이었던 이 국가명이에요. 왕국이었고요. 뭐 사실상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여기 있는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피렌체, 뭐 로마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국가들은 사실상 도시국가의 특징, 다시 말하면 공화정이었고요. 이 시장 선거를 매년 하게 되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폴리와 이 시칠리아, 샤르디니아는 사실상 이 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이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북이탈리아 지역은 알프스 산맥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섯 요리가 특히 이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이 버섯 요리가 많아서 이 파스타나 뭐 피자의 경우 이 버섯
이 토핑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아래쪽은 이 해안지대가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 멸치 피자, 뭐 멸치 파스타, 뭐 홍합 파스타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뭐 이 멸치 뭐 짭짤하니 아주 맛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기도 하더군요. 예, 이탈리아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요, 이 기본적으로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반도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이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각각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각각의 나라가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있고요. 또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라는 도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패션의 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밀라노죠. 그리고 운하의 도시, 뭐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번 수업도 해드렸고요.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반도국가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북부 지역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북고 남저형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북부 이탈리아는 공업이 현재도 발전돼 있고요. 이 남부 이탈리아는 여전히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NP를 놓고 보면 이 북부 이탈리아는 GNP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남부는 이 농업과 어업의 위주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지역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갈등들도 존재하고요. 예, 이탈리아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탈리아 국기 모습이고요. 삼색기죠.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탈리아 삼색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삼색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국기의 유래가 명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색의 유래는 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그리고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그리고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이탈리아 삼색기는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으로 이 일설에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치살피나 공화국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였다는 이 주장입니다. 예, 이탈리아의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반도 국가고요. 이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무려 약 1200km에 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남과 북 사이의 기온차와 문화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죠.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반도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아나톨리아 반도가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이 중심 도시고요. 사실상 지금은 터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고요. 이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35%, 전 국토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의 42%는 구릉지대고요. 나머지 23% 정도가 평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 남부가 평야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탈리아의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따뜻하고요. 사계절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랑 거의 같은 것으로 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요. 이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자주 온다는 점이죠. 예,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여름에 가는 게 좋겠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날만 잘 찾아 들어가면 아주 좀 시원하다는, 물론 요 근래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사실상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아주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요. 그리고 벽돌 건물 안으로 유적지들이 대부분 벽돌 건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상 우산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를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000km 이상 이 남북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중부 지역이냐 북부 지역이냐 남부 지역이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아주 강하죠.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씨 정도 되고요.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이 역사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죠. 수용 인원은 5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이 네로 황제는 사실상 뭐 다른 황제, 이 초창기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적을 많이 쳐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이 하층민이냐 아니면 원로원 세력이냐 상층민이냐에 따라 이 네로 황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로원 계층들, 이 상층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 얘기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하층민들은요, 사실상 네로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로 황제는 뭐 예를 들어 이 로마 대화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황궁을 열어놓고 이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사실상 서민 지향적인 정책을 물론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걸게 되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원로원 세력을 뭐라고 할까요? 힘을 빼려고 했던 그런 특징을 가진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술적으로도 이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네로 황제가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서 이 금메달을 따기도 하죠. 뭐 이 네로 황제가 참여한 부분은 이 종목은 시 낭송 대회 뭐 그런 종목들이 돼요. 시낭송, 하프, 경연 뭐 이런 종목을 새로 추가시켜서 본인이 직접 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이 본경기에 한 종목 참가하는데 이 사두마차 이 경주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이 네 마리 말이 모는 경기인데 이 네로 황제는 10마리를 이 10두마차로 참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경기 도중에 시작하자마자 이 마차가 붕괴되는 부서지는 그런 사고가 연출이 되고 이제 이 네로 황제는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런데 금메달리스트로 기재돼 있죠. 그래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요. 이 모의 해전이라든지 동물 사냥, 그리고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판테온입니다.
이 만신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 화재로 불탔다가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게 됩니다.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 그리고 아울러서 피존복민들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이 만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고대 로마에는 특이한 이 전쟁 습관이 있었어요. 먼저 이 적의 성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제단을 갖추고 이 고대 로마의 신에게 예를 표합니다. 제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적의 신, 즉 성 안에 있는 신에게 또 이 예를 표하는 또 행사가 벌어지게 돼요. 실컷 공격하고 있는데 적의 신이 노해서 벼락을 머리에다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패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의 신이라 하더라도 예를 표하는 게 이 로마의 당시 정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만신전 판테온이 등장하는 이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이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이 방책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래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이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만신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피사이사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기울어져 있네요. 왜 기울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에 이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이 이 피사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높이는 55m의 종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사 공화국은 아주 유서 깊은 중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사실은 피사의 탑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요, 이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이 관계 공사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아주 무르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방공사 자체가 취약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 기반이 3m밖에 안 돼요. 땅속 굴착 작업을 고작 3m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55m짜리 이 탑을 건설했으니 그것이 제대로 설 리가 없죠. 그 결과 공사 도중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에야 완공하게 되죠. 그야말로 20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이 수직으로 탑을 쌓고요.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하는 것으로도 이 피사의 사탑은 유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설적인 얘기고요. 이 갈릴레이의 실험은 비타를 만들어서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죠. 예,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요, 쌀 생산량이 아주 많고요.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토 등의 이 요리가 발달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북부지방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임산물들이 많이 재배가 됩니다. 채취를 하죠. 재배가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버섯 이 토핑을 올린 피자나 이 파스타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나폴리아 그리고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멸치 이 토핑을 한 이 피자부터 시작해서 파스타까지 아주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멸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이 피자와 파스타를 맛볼 수도 있죠. 예, 이 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중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이 납작한 빵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움베르토 1세의 왕비 이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또 나름대로 이 썰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이 다른 것보다도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이기 때문이죠. 예, 파스타 요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이긴 합니다. 이 종류만 해도 600여 종이 넘죠.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사실 다릅니다.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이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가 대표적이고요. 이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도 있고요. 또 약간 휘어진 이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니 뭐 이 외에도 많긴 하지만 뭐 우리의 만두에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이 하비올리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예, 이게 하비올리고요. 이게 스파게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슈퍼 같은데 이탈리아에 가셔서 슈퍼 같은데 가셨을 때 이 스파게티 종류만 보고도 파스타 종류만 보고도 이거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이 면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전통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아주 많습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깐초네부터 이 깐초네라는 음악은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들으셨던,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약간 좀 연령이 지금 한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음악 장르예요. 이탈리아 민요고 또 사실상 이탈리아 음악을 판으로 LP 판으로 구해서 듣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이 깐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그리고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럼까지. 이 포럼이라는 말들은 요새는 뭐 학술대회나 뭐 소모임 뭐 그런 데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탈리아어로는 이 포럼은 이 광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광장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죠. 먼저 깐초네부터 보도록 하죠. 이 본래 14세기부터 18세기에 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이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에 들어 이 이탈리아 민요 또는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요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깐초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요새는 외국 곡은 잘 안 가르치더군요. 오 솔레미오 혹은 도라오라 소렌토로 등이 아주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팔라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강하게는 궁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는 그 도시국가들이랑 왕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 팔라초가 있게 돼 있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이 궁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왔는데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거축한 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 이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 그리고 팔라초 피티, 그리고 이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 곳곳에 이 팔라초들이 있죠.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통일된 것이 1860년대고요. 6, 70년대고 그 이전에는 각각의 지역마다 이 도시국가나 왕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력가들이 바로 이 팔라초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포럼, 즉 광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을 배치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럼 로마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저번 2주 전에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있었던 이 기러기들의 이 영웅담을 여러분들께 수업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이 포럼 로마노가 있고, 이 원로원 이 건축물이 원로원이 모이는 이 원로원 의사당이 바로 이 포럼 로마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시설이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주변 시설에 비하면 이 구석에 뭐 조그맣게 있는 시설인데, 이 원로원 건물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 증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원로원 건물이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포럼 로마노의 모습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역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려면 사실은 몇 주간이죠? 한 학기도 모자르죠. 뭐 그런 긴 역사를 자랑하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슬쩍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 로마 공화정부터 제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원전 7세기경에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됐고요. 기원전 27년에는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만 보면 아주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뭐 앞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전 7세기경에 테베레강변에서 시작한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은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때 독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270년경에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한 230년경에 이 갈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가 괴멸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뭐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뭐 그냥 간신히 독립했다가 어떻게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죠?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겠죠. 이 로마라는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적의 성에 도달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단을 꾸며서 로마 신을 먼저 섬기고 나서 적의 신을 그 다음으로 섬기고 이제 성문 앞에 직결한 뒤에 이 요구 조건을 얘기하게 돼요. 너희들 노예될래, 죽을래? 뭐 기존의 전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죠. 노예가 될래, 죽을래, 아니면 로마 시민이 될래. 뭐 예전에 노예가 될래, 죽을래 이러면 뭐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로마인이 로마 시민이 될래,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피 터지게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저것이 매국의 DNA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여하튼 이 적과 싸우는 이보다는 그냥 로마인으로서 만족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싸우지 않고 성문이 열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연을 넓혀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로마 그러면 이 육군이 강하고 싸우면 패전을 모른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넓게 외연이 확장된 데에는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서 이 만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신전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다신교 국가에서 일신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33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있게 되고요. 이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로마 제국은 분해되게 되죠. 이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 용명 대장이었던 오도와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 비잔틴 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 의해 유린된 이 서쪽 로마를 수복하는
어떻게 보면 고토 회복을 이 국가 제일 목표로 삼기도 하죠. 예, 다음으로 이 멜센 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게르만 제국, 게르만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 이탈리아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해요. 어떤 경우에는 바이킹의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또 그 외에도 이 이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해서 사실상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이 중세사에서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멜센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루스 사후에 이 멜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멜센 조약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이 이탈리아사에서 또 하나 이 핵심적인 것이 르네상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너무 요약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사실상 신분제 사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신분제 사회인데 이 시민들이 부를 획득했네요. 그러면 부를 과시하고 싶기도 하겠네요. 근데 서민들이 이 평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누더기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부를 알릴 수 있을까요? 옷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옷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단 속옷을 입고요. 거기다가 이 보석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분에 맞는 누더기를 걸치게 되죠. 그러면 안에 있는 비단과 보석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단 속옷과 이 보석을 치장을 했는데 그걸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패션 스타일이 이 누더기를 푹푹 칼로 찢는 거예요. 흔히들 요 근래 찢어진 청바지들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푹푹 찢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상 금은 보석을 이 안에 있지만 이 누더기를 걸쳐서 안 보이던 것이 푹푹 찢으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구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당시 시민들이 이 재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대륙 발견과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이 있게 됩니다. 이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지중해 세계가 무역이 이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이 힘이 이 약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상업로의 변화에 의해서 이 17세기 이후 도시국가가 쇠퇴하게 되죠.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 술탄이 입성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르네상스라는 전성기를 맞다가 신대륙의 발견으로 사실상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힘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열강들의 계속된 공격이 있게 되죠. 이 열강들 가운데 이 이탈리아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럽에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같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예, 이 반도국가라는 나라들은 사실상 중개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대륙에 있는 물건과 이 섬에 있는 섬나라의 물건을 이 중개해 주면서 이 수출을 통해서 이 먹고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와해됐을 때 결국은 이 대부분의 반도 국가들은 이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노출이 돼버려요. 항상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분열된 이탈리아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1861년에 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노였다가 이후 피렌체로 옮겨졌다 이 1870년에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에 로마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예, 긴 역사를 짧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사실상 이탈리아는 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전쟁을 통한 통일 정책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탈리아는 먼저 오스트리아, 지금의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를 쳐서 베네치아를 제외한 이 북이탈리아 전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 남부는 아직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감성적 민족주의 통일운동이 이 시기에 펼쳐지게 되면서 이 가리발디라는 이 통일의 주역이 이 의용군, 이 자발적인 의용군을 동원해서 이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게 되죠.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로 이 분열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됐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용단을 내려서 이 자신이 점령했던 나폴리와 이 시칠리아를 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게 바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탈리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만약에 가리발디가 이 정치적 욕심을 부려서 거기다가 나폴리와 시칠리아에 공화정을 선포하고 이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분단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하지만 뭐 민족주의자인 이 가리발디가 이 이탈리아 국왕에게 그 당시에는 사르데냐 국왕에게 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바침으로써 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되는 나라들은 참 쉽게도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무솔리니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엔 이 연합군 측에 가담해 전승국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르사유 회담장에 딱 갔더니 이 승전국인 이탈리아는 뭐 사실상 입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사실상 기존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 회담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이탈리아는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하나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죠. 1929년에 이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해서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해서 무솔리니는 이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이 동지중해와 이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그 결과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1937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방공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기도 합니다.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하게 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해서 이 정권이 수립되게 되죠. 이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장기도 돌고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괜히 배만 고프게 만드는 거 아닌지 좀 두려운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